이상하다. 내 이름이 적힌 편지는 참 오랜만이었다. 요즘은 우편함을 열어봐도 고지서나 광고 전단뿐이다. 그런데 그날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노란빛이 바랜 종이,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내 이름. 김현수님 귀하.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처럼. 나는 한참을 문 앞에서 그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낯설었다. 이정숙. 기억을 더듬었다. 이정숙이라. 어디서 들은 이름인데. 그런데 봉투 아래 작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박도윤의 아내. 그 이름 박도윤. 40년 만에 다시 내 귓속에 떨어진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쳤다. 묻어둔 흙더미 밑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처럼. 도윤. 그 자식? 그는 내 친구였다. 아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놈이었다. 우린 함께였다. 청춘이란 이름 아래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던 시절.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꿈은 있었다. 같이 가게를 냈다. 허름한 인쇄소 하나, 밤새 판을 짜고 활자를 세우며 커피 한 잔에도 세상을 논하던 때였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거다. 돈이 조금 돌기 시작하자 눈빛이 바뀌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는 우리 통장을 바꿔치기 했고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혼자 처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사라졌다. 인쇄소는 그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나는 길바닥으로 나앉았다. 그때 나는 믿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은 가족도 연인도 아닌 친구에게 당하는 거라고. 그 후로 나는 세상을 믿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게 내가 그를 잊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인가 싶었다. 박도윤의 아내. 그 말 한 줄이 내 안에 오래된 분노를 흔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받으신다면 아마도 제 남편은 세상에 없겠지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나는 알았다. 도윤이. 그놈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순간 기분이 복잡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이겨야 할 상대가 사라진 것 같은 그 묘한 허무함. 나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손이 멈췄다. 배신한 게 아니었다고?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40년 동안 나는 그를 원망하며 살았다. 복수의 상처를 품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처음에는 분노로, 그 다음엔 혼란으로, 그리고 이젠 두려움으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복수하던 대상이 나를 대신해 희생했던 건 아닐까? 내일 나는 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 볼 생각이다. 40년 동안 묻어둔 그 이름을 이제는 불러야 할 것 같다. 도윤아. 그 한마디가 이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편지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걸까?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종이를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어느새 손끝이 종이 냄새에 젖었다. 잉크가 약간 번진 글씨가 이상하게 사람 손의 온기를 닮아 있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부터 다시 읽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오랜 시간 망설였다는 듯한 글씨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인쇄소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처음엔 그 문장을 믿을 수 없었다. 책임을 진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도윤이, 그놈이 내게 한 짓이 어떤 건데? 그녀의 편지는 조용했지만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운 바늘 같았다. 읽을수록 내 안의 분노가 서서히 헝클어졌다. 그날 당신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한 건 도윤 씨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는 모든 걸 덮어쓰고 떠났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난 4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흑백 사진 속 두 남자, 젊고 웃고 있었다. 서로의 어깨를 잡고 그때만 해도 세상에 우리 둘뿐인 줄 알았다. 그 시절의 인쇄소 냄새가 떠올랐다. 잉크와 땀, 커피, 담배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밤을 새웠다. 도윤은 늘 말했다. 현수야, 사람은 말보다 손이 정직해야 돼. 종이에 새기는 건 거짓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멋진 말이 결국 내 등에 칼을 꽂았다고 믿었다.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면 그의 마지막 진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편지는 이어졌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직접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너무 미워할까 봐요.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놈이 나를 미워할까 봐?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이 흘러들었다. 그날도 새벽이었다. 비가 오던 날 인쇄소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나는 거래처와 싸우고 돌아왔고 그는 묵묵히 활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아, 계약서 사인했냐? 응. 근데 잠깐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혹시 그 계약서에 문제 있으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는 그게 단순한 책임감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그녀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날 당신 대신 사인한 계약이 불법 인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당신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나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40년 전 내가 쫓고 욕하던 그 그림자 속에서 그는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그동안 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거지?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다. 그 말이 내게 돌아와서 가슴을 찔렀다. 40년 동안 나는 내 분노를 키웠고 그 분노가 내 삶을 지탱해줬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노의 근거가 무너져 버리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은 한 번만 당신의 인쇄소에 가보는 거였습니다. 그곳이 아직도 있다면 언젠가 당신이 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인쇄소라니 그 자리에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곳은 오래전에 허물어져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득 그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오랜만에 어딘가로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기분이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옛 기억이 따라왔다. 그때 그 길, 그때 그 골목, 그리고 그때 그 빗소리까지. 그렇게 도착한 자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아스팔트 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옛 인쇄소의 흔적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들었다. 도윤의 목소리. 현수야, 글자는 남는다. 사람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고. 그 목소리가 바람결에 묻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쥐었다. 이젠 그가 남긴 문장들이 내 삶의 마지막 활자처럼 느껴졌다. 새벽이 가고 아침이 왔다. 밤새 한숨만 쉬었는지 방안 공기가 마치 오래된 책 냄새처럼 눅눅했다. 나는 다시 그 편지를 꺼냈다. 어제 수십 번을 읽었건만 이상하게도 글씨 하나하나가 다시 낯설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문장은 볼 때마다 내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그녀의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나를 미워해야 내가 산다. 그 말의 뜻을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멈췄다. 미워해야 내가 산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그가 떠나던 장면이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인쇄소 마당에는 물이 고였고 형광등 불빛이 그 웅덩이 위로 흔들리며 퍼졌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내가 그를 붙잡았던 마지막 순간. 도윤아, 뭐 하는 짓이야? 계약서 건은 내가 처리한다고 했잖아. 됐어, 현수야. 이번 일은 그냥 내가 맡을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 일인데 왜 내가 대신? 그는 고개를 돌렸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지만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너는 그런 일로 손 더럽히지 마. 나는 이미 이 손으로 너무 많은 걸 찍었어. 그의 손끝에는 검은 잉크가 묻어 있었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은 안다. 그가 말한 건 잉크가 아니라 죄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뒤집어 쓴 거였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배신이라는 얼굴로 감췄다. 왜 그랬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단 한 줄의 메모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벽을 바라봤다. 낡은 액자 속 인쇄소 시절의 사진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활자보다 더 단단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쉽게 무너진 건 우리였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현수는 결국 나를 이해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펜을 떨어뜨렸다. 그 한 문장 때문에 내 안의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40년 동안 나는 그를 욕했다. 술자리에서도 꿈에서도 내 인생의 모든 밤마다. 그런데 그 모든 욕설이 사실은 나를 향한 저주였던 것 같다. 나는 머리를 감쌌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질까?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나? 이 나이에 나는 아직도 그때의 나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다시 편지를 들었다. 편지의 끝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한 번만 그의 무덤에 찾아와 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유일한 부탁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갈랐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이제는 내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도윤아, 도윤아. 그렇게 부르자 눈앞에 그가 서 있는 듯 했다. 젊은 얼굴, 잉크 묻은 손, 나를 보며 웃던 그 눈빛. 현수야, 사람은 글자를 남기면 되는 거야. 그게 기억이고, 그게 사과야. 그 목소리가 내 안에 울렸다.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시원했다. 이제야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한 것 같았다. 아침이 완전히 밝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한밤 사이 늙은 얼굴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내일 나는 그를 찾아가야겠다. 그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러. 도윤아, 미안하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흙냄새가 훅 들어왔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다. 그때도 그랬다. 비 오는 날의 흙냄새, 그리고 그 위에 스며든 잉크 냄새. 그게 나의 청춘이었다. 나는 우산을 접고 언덕을 천천히 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무덤가에 풀잎들이 쓸리고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쳤다. 이름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다. 박도윤. 그 이름을 부르는데 입안이 바짝 말랐다. 소리가 목구멍 끝에서 걸렸다. 나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다. 누군가의 묘 앞에서 이름을 되뇌는 그 짧은 순간이 4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비석은 생각보다 작았다. 이름 아래에는 성실했던 인쇄공, 좋은 친구였던 사람, 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누가 새겼을까? 아내일까 아니면 그를 아는 누군가였을까? 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썼다. 도윤의 이름, 그 밑에 작은 점 하나까지. 돌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번져왔다. 그 온도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옷깃은 금세 젖었다. 하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가 떠나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다. 나는 그 비를 피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동안 모든 소리가 묻혔다. 풀잎이 젖고 흙이 물을 머금는 소리만 들렸다. 그 사이로 내 숨소리가 섞였다. 이젠 말해봐라, 도윤아. 도대체 왜 그랬냐?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 그의 숨소리가 섞인 것 같았다. 비석 아래 놓인 상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잠시 눈을 의심했다. 그렇게 오래됐을 리가 없는데 낡은 나무 상자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나무결 사이로 도윤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박도윤. 누군가가 못자국으로 새긴 글씨였다. 나는 손톱으로 그 글자를 한번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다. 낡은 금속이 삐걱하며 열릴 때 가슴 한가운데서 같은 소리가 났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수첩의 표지는 달아 있었다. 검은 잉크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나는 수첩을 먼저 펼쳤다. 거기엔 인쇄소 일지가 적혀 있었다. 날짜, 작업량, 거래처 이름.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다. 현수는 내 친구다. 그게 전부다. 나는 그 문장 하나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기록이 그 문장 하나뿐이었다. 그 아래에서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이미 눅눅했고 글씨는 물기에 번져 있었다. 그래도 그의 필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단단한 그 특유의 글씨. 현수야.
이 편지가 너한테 갈 수 있을진 모르겠다. 혹시라도 이걸 읽게 된다면 그땐 내가 이미 떠난 뒤겠지. 나는 숨을 고르며 다음 줄을 읽었다. 너는 아마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그게 당연하다. 그게 내가 바라던 일이었으니까. 거기서 잠시 눈물이 떨어졌다. 글씨 위로 동그란 물자국이 퍼졌다. 그날 계약서, 내 이름으로 돼 있었어. 그걸 그냥 두면 너도 같이 망했을 거야. 나는 이미 한 번 인생을 버려봤으니까 이번엔 지켜보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까지. 그 문장 끝에는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치 울면서 쓴 듯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읽었다. 사람들은 다들 누군가를 살리려다 스스로를 죽이더라. 나는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어. 너는 나를 욕해라. 그게 너를 살릴 테니까. 나는 내 욕 속에서 숨쉬겠다. 그게 내 벌이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너는 말로 사는 놈이 아니라 글로 사는 놈이잖아. 그럼 이 글로 내가 살아있는 셈이지. 나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 순간 내 몸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한참 후 비가 그쳤다. 묘지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흙냄새가 더 짙어졌고 바람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다.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옷은 젖었고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윤아, 미안하다. 그 두 마디를 내뱉는데 가슴 깊은 곳이 비워지는 기분이었다. 텅 비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게 용서의 온도일까?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활자 하나를 올려두었다. 예전에 인쇄소에서 쓰던 낡은 금속 활자였다. 그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끝.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돌아오는 길,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빗물이 아직 발끝에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흔들렸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된 돌처럼 단단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주름 사이에 잉크가 묻어 있었다. 언제 묻은 걸까? 아마 상자를 열 때였겠지. 그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의 손끝이 여전히 내 손에 닿아 있는 듯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친 하늘 위로 햇살이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만 산다. 그게 진짜 복수야. 끝내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 밤이 다시 찾아왔다. 묘지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언덕에 머물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도윤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다시 펴보지 않았다. 그 안의 글씨는 이미 내 안에 새겨져 있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문장처럼. 나는 조용히 스탠드를 켰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 그리고 금속 활자 하나. 그 활자에는 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데 왠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다. 도윤이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말이 오늘 처음 마음속에서 울렸다. 사람은 결국 이해로 돌아온다. 나는 그 말을 하루 종일 곱씹었다. 살아보니 정말 그랬다. 젊을 땐 미움이 힘이었고 나이 들어선 이해가 숨이었다.
이해하지 못하면 숨이 막혔다. 용서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를 괴롭힌 건 도윤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결국 복수라는 건 내 안의 미움을 되새김질하는 일이었다. 그 미움이 나를 버티게 했지만 결국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 불빛 사이로 들려오는 버스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게 남긴 건 편지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다는 걸. 이제 너는 미움 대신 글자를 남겨라.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인쇄소에서 쓰던 펜을 꺼냈다. 잉크는 다 말라 있었지만 그 펜촉은 여전히 단단했다. 종이를 한 장 꺼내 그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다. 도윤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아직 글자를 새긴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기억으로 너를 남길게.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다. 삐뚤어진 선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잉크로 손이 까매질 때까지 활자를 찍던 모습,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 그 리듬이 마치 심장 소리 같았다. 딸깍 딸깍. 그때의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젠 내 가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었다.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도윤아. 너는 참 고집스러웠어. 끝까지 나를 이렇게 울리네. 그 말을 하자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그 순간 어디선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비어있는 공간인데 마치 그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았다. 젊은 얼굴, 익숙한 웃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수야. 이제 됐다. 그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방을 물들였다. 빛이 잔잔하게 편지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산다. 그게 내 삶의 끝이자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잠을 잤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도윤의 무덤에 다녀온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창밖의 하늘빛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 길을 걷는 노부부의 손,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는 젊은 엄마의 뒷모습까지도 왠지 오래된 기억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며칠째 집안을 정리했다. 낡은 사진들, 오래된 컵, 묵은 서류들,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도윤과 함께 찍은 인쇄소 사진을 다시 찾았다. 그때의 우리는 웃고 있었다. 눈가에 잉크가 묻은 채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빛이 발에서 윤곽이 희미했지만 그 안의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 웃음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습관처럼 인쇄소 문을 열던 시간에 눈이 떠졌다. 이제 인쇄소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커피를 내린다. 따뜻한 김이 올라올 때마다 그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은 글자를 남기면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손끝이 근질거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증거로 쓰는 글이었다. 오늘도 나는 한 줄을 썼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가끔은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 불 꺼진 거실 한쪽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현수야, 종이는 내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그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문득 웃었다. 그가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옮긴 것 같았다.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인쇄기를 옮기듯이. 며칠 전에는 우체통에 낯선 편지가 하나 꽂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다시 그의 아내가 보낸 걸까 싶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뿐이었다. 김현수 씨,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예전 인쇄소 자리에 작은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혹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서명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의 손글씨만 남아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다.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걸까? 다음 날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지도도 없이 그냥 기억을 따라 걸었다. 40년 전의 길이 아직도 내 발에 남아 있었다. 골목의 벽돌담, 녹슨 간판, 비 오는 날의 냄새까지 그대로였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 자리에 도착하니 작은 건물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문 위에는 손으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활자 소극장.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단어 하나가 내 청춘의 모든 것을 불러냈다. 활자. 도윤이 가장 사랑하던 단어. 그는 늘 말했었다. 활자는 숨 쉬는 거야. 찍히는 순간에도 살아있잖아.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 커피 향이 났다. 한쪽에는 작은 인쇄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벽에는 옛날 활자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낡은 인쇄판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건 내가 직접 깎았던 도윤 인쇄의 간판판이었다. 세월의 때가 묻었지만 그때 새겼던 글씨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젊은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이거요. 이 근처 분이 기증하셨대요. 옛날에 여기서 인쇄소 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참 오래됐네요. 그가 다시 물었다. 혹시 아세요? 이 인쇄소 하시던 분이 박도윤 씨라고. 그 이름이 이 낯선 공간 안에서 다시 들려왔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 그 사람 내 친구입니다. 나는 벽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손끝으로 낡은 판을 쓸어내렸다. 금속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반가웠다. 이건 단순한 철이 아니라 우리 둘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날 밤의 빗소리를 떠올렸다. 그의 마지막 얼굴, 그리고 남기지 못했던 말들. 그런데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따뜻했다. 그가 남긴 글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찍고 있다는 게 그저 감사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곳에 자주 들렀다. 가끔은 인쇄기를 만지고 가끔은 젊은이들과 커피를 마셨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신기하게 들었다. 선생님, 그 시절엔 활자를 손으로 조립했어요? 그럼요. 하나하나 맞춰야 했지. 글자는 그때 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 있었다. 밤이 깊을 때쯤 나는 혼자 인쇄기를 바라봤다.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딸깍 딸깍.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도윤아 봐라. 우리가 만든 글자가 아직도 찍히고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인쇄기에서 잉크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가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이후로 내 하루의 시작은 조금 달라졌다. 예전엔 새벽마다 눈을 떠도 공기가 무겁고 집안은 늘 침묵으로 가득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벽시계 초침소리, 그게 내 하루의 첫 소리였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면 그 빛이 천천히 바닥을 타고 들어와 내 발끝에 닿는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거실로 걸어나간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하나와 어제 덮어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편지는 이제 내 하루의 일부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면 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증기가 일고 공기 중엔 고소한 향이 떠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그와 함께 밤새 일하던 인쇄소의 공기를 떠올린다. 그때도 늘 이런 냄새였다. 커피, 잉크, 종이, 그리고 사람의 땀 냄새. 그 냄새들이 섞여 하루가 만들어졌다. 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손끝이 따뜻하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그가 건네던 한마디를 들은 듯 했다. 현수야, 사람은 향기를 남겨야 돼. 글자도 결국은 향기야.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갔다. 나는 웃었다. 그래, 이 냄새가 내 향기구나. 창문을 열었다. 이른 햇살이 부서지듯 들어왔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도윤이 떠나던 날엔 죽음이 모든 걸 끝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끝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 위에 남은 건 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흔적이었다. 며칠 전 활자 소극장의 젊은 친구들이 내게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날 말씀하신 글귀요. 그거 전시해도 될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썼던 그 한 문장. 짧지만 내 인생을 바꾼 문장. 사람은 이해로 돌아온다. 그 문장이 젊은 세대의 벽에 걸린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도는구나 싶었다. 돌고 돌아 결국은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들은 내게 사진을 보냈다. 벽 한가운데 커다란 활자로 찍힌 그 글귀가 있었다. 검은 잉크로 새겨진 글자들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글자가 빛을 품는 걸 그때 처음 봤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눈이 시큰했다. 그래, 도윤아. 내가 남긴 말이 이제 세상을 비추고 있다. 며칠 뒤 나는 소극장에 들렀다. 그곳은 예전 인쇄소의 자리였다. 문을 열자 커피향과 잉크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 익숙한 향에 눈을 감았다. 그 냄새는 한때 나의 하루였고 지금은 나의 기억이었다. 안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내가 새긴 도윤 인쇄의 금속판이 걸려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간이 이렇게 남는구나. 손끝으로 그 금속을 쓸어내렸다. 차갑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젊은 친구들이 나를 인쇄기 옆에 앉혔다. 선생님,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손끝으로 잉크를 찍었다. 검은 잉크가 내 손바닥을 물들였다.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순간 그가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현수야, 글자는 사람의 숨이야. 이렇게 남는 거야. 그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기계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겹쳤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그 안에서 천천히 흘렀다. 잉크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그 냄새는 진하고 묵직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그건 삶의 냄새였다. 어쩌면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냄새일지도 몰랐다. 젊은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인쇄기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딸깍딸깍.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심장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그 소리를 따라 속삭였다. 도윤아, 듣고 있지? 우리가 남긴 글자가 아직도 숨쉬고 있다. 그 말을 하자 눈앞의 인쇄기가 더 선명하게 빛났다. 잉크의 반짝임이 달빛 같았다. 나는 활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위엔 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 이름의 첫 글자. 그 활자를 손바닥 위에 올렸다. 금속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도 글자도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게 아니라 다만 모양을 바꿀 뿐이라는 걸.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잉크처럼 느릿하게 떨어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흙과 나무와 종이, 그리고 오래된 세월의 냄새였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비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향이 코끝을 타고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다. 그곳엔 이제 미움이 없었다. 남은 건 고요함이었다. 그 고요함이 내 안에서 살아 있었다. 한참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가 멎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드러났다. 그 빛이 편지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 편지를 들어올려 다시 읽었다. 현수야, 사람은 이해로 돌아온다. 그 문장이 다시 내 안에 새겨졌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이해는 사랑보다 용서보다 깊은 곳에 있었다. 그건 결국 살아있는 사람의 언어였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도윤아. 나 이제 이해했어. 그게 참 따뜻하구나.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로 잠이 들었다. 창밖의 빛은 희미했지만 그 희미함이 오히려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글자는 남는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봄비가 완전히 그친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길을 걸었다. 언덕길에 핀 들꽃들이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피어 있었다. 비에 씻긴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작은 활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현 내 이름의 첫 글자. 그리고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인사. 길가의 풀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향한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떠난 사람은 말이 없을까? 왜 삶은 늘 이렇게 아프게 남을까? 하지만 지금은 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사진 속의 미소,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 편지 한 장의 온도, 그게 다 그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가 남긴 시간 위에서 숨을 쉬었다. 이제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하늘이 마치 인쇄된 종이처럼 반짝였다. 그 빛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 나는 속삭였다. 도윤아, 고마워. 그리고 잘 가. 나는 이제 내 글자를 찍을게. 그 말이 공기 중으로 스며들었다. 바람이 가볍게 흔들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듯한 웃음 하나. 나는 그 웃음을 따라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다.
밤이 되자 책상 위에 편지를 다시 올려놓았다. 편지 위에는 작은 활자 하나. 그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빛을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이제 내 이야기도 누군가의 이해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엔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아마도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의 숨결일 것이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거다. 당신에게도 그리운 이름 하나쯤은 있겠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자. 그리고 한 번만 따뜻하게 웃어보자. 그 미소 하나면 삶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오늘 같은 따뜻한 밤이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라디오를 계속 숨쉬게 합니다.